의원님 걸어오신 길에 숨은 비화를 들어보는 인사이드 스토리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완전히 그 증권맨이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정계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정계 입문요? 네, 그게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에는 이게 출마가 아닌 서포터즈 개념으로서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후보 시절에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건 아니다. 이런 것은 민주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후보로 만들는 그런 운동을 쭉 해왔었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개혁국민정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터넷 정당인데요. 개혁국민정당 활동을 해오다가 제가 출마 생각은 없었는데 출마를 본격적으로 다시 출마를 생각하게 된 것은 사실 이재명 도지사의 영향이 좀 컸죠. 그 당시에 제가 소위 말해서 지구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그 당시에 성남시장으로 출마를 하려고 했어요. 성남시장으로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여론은 좋은데 당내 지지가 약해요. 당내 지지가. 다른 지역에서는 이재명 도지사 말고 다른 사람을 미는 분위기였어요. 당내 분위기가.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저희 집 앞에 한 2번 와서 꼭 분당을의 지역위원장을 좀 맡아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 집에 오셨습니까, 진짜로? 그럼요. 두 번. 집 앞에. 그래서 참 저는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출마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지역위원장을 맡게 되면 출마를 이제 전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난 그거는 내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사양을 하다가 워낙 그 열정과 정성이 대단하더라고요. 꼭 이번에 성남시장 나가서 내가 이기고 싶다. 그리고 성남시를 정말 멋진 도시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 말에 이제 제가 또 생각을 바꾸게 돼서 이제 다시 이제 분당을 이제 지역위원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출마를 이제 전제로 한 정치 활동이 시작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분당을 보궐선거가 생기면서 제가 이제 지역위원장이니까 당연히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그 당시에 우리 당의 대표였던 손학규 대표한테 제가 그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나고 손 대표님께서 이제 대선 레이스 하면서 19대 총선에 저보고 출마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19대 총선에 출마를 해서 첫 고배를 마시게 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스스로의 의지로 의원 자리에 오셨다라기보다는 삶의 흐름대로 이렇게 딱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해야만 되는데 선택한 고리고리에 이제 의원 자리로 오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고 한번 양보를 하시고 한번 도전했는데 고배 마시고 그럼 그 무렵에는 이건 난 정말 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당연하죠. 아까 뭐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분당이 워낙 보수적인 동네고 그리고 제가 뭐 중앙 정치에서 큰 이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선한 의지로 지역에 10년 이상 같이 살면서 뭔가 좀 바꿔보자 세상을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손학규 대표가 당선되는 과정을 보면서 분당에는 그래도 참 합리적인 보수가 많구나, 양심적인 보수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진실된 모습을 주민들한테 꾸준히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민들도 저를 믿고 이해하고 표를 주지 않겠냐. 그런 걸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시장도 출마를 하면서 분당 주민들의 반응도 받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 분당 주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선 거죠. 분당 얘기를 하면 참 미묘한 부분이 일단 많아서 성남시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주민이 일단 많아요. 그죠? 강남에서 가신 분도 많고 뭐 연예인들도 많이 사시고 이게 뭐 이제 돈이 많다고 해서 바로 보수로 연결 짓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 여하튼 이제 자본에 조금 위에 있는 분들은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성남시장을 이제 이재명 지사가 하시고 지금 은수미 시장이 하시고 계시고 을에서 이제 보수텃밭인데 재선에 성공하시고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그 분당 지역은 좀 색채가 좀 희미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우리 분당도 보수 지향적인 유권자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진보 지향적인 유권자도 있고 소위 가운데가 꽤 넓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네. 이 가운데 넓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소위 이제 스윙 보터즈가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 스윙 보터즈들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후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당의 정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에 맞게끔 우리 그 당과 후보가 적절히 잘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입니다. 그걸 꼭 이제 부각시킬 어떤 계기가 좀 있어야 될 게 네. 이제 현 21대 국회에서는 사실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하면 강하다, 강한 정당이다. 강한 정당은 사실 서민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 여지가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당에서 이 중산층을 대변하는 의견을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죠. 네. 예, 그래서 당에서는 아무래도 중산층보다는 서민의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물론 중산층을 어떻게 개념 규정을 하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지만 좀 더 많은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저라도 좀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고요. 특히 경제 정책, 에너지 정책, 그다음에 노동 정책, 기업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CVC 같은 거 사실 이제 금산분리라는 원칙 때문에 아무도 이렇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따는 그런 어떤 그 법안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색다른 시선으로 접근을 하고 그것들에서 이제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넓혀 나간다 그러면 우리 분당에 있는 뭐 중도층들도 많은 동의를 해주지 않을까. 아까 선거운동 과정에도 몇 번 얘기 나왔는데요. 공매도 금지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분당에서는 특히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접대비 송금 한도를 2배로 올리는 법안도 통과시켰어요. 네. 그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접대비라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느낌이 오는 게 문제예요. 접대라는 단어 자체 뉘앙스 그냥 향락, 유흥, 뭐 좀 나쁜 길 이렇게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접대라는 것은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표현이 접대라고 되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사람을 만나서 회사를 홍보하고 제품을 설명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기업 방향을 상대방한테 설득을 구하는 게 그런 과정이 없으면 기업이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차도 한잔 마셔야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져요. 외국에서는 이제 로비스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합법화시킨 나라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명칭을 접대비로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명칭까지도 바꾸는 법을 냈어요. 거래 증진비 뭐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냈고 그다음에 대기업보다는 이게 중소기업과 소기업에 필요한 겁니다. 대기업은 공중파라든지 언론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그리고 제품을 새롭게 런칭한 기업들은 홍보할 기회가 없어요. 결국에는 발품 팔고 사람들 만나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접대비라는 명칭으로 인한 오해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나 대기업은 접대비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지금도 남아 있어요 한도가. 근데 적은 기업일수록 이 금액이 너무 적은. 이게 매출액 대비 이 금액이 결정이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 처음에는 제가 오해를 많이 받았죠. 야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접대비를 늘리란다. 늘리냐? 그리고 이거 룸살롱 지능비 아니냐?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댓글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야당도 설득시키고 특히 당내 기재위원회 소관인데요. 기재위원회 의원들 그다음에 기재부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를 설득시켜서 접대비 송금한도를 2배로 올려 그런 법안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약간의 이념지향적 진영 논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지 못했던 좀 이런 구석구석에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내서 제대로 좀 정말로 기업도 좋고 국민들도 좋고 그리고 우리 중산층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 국회입니다. 예. 네, 일단 20대 국회에서의 활동을 좀 살펴보면요. 아니, 의원님 임기 동안 국회에 100% 출석, 그리고 100번의 토론회를 열었고, 네, 그리고 대표 발의한 법안 중에서 20여 건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이라면 사실 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의원님 특별히 이렇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하신 어떤 그 뒷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20대 국회에 출마했을 때에 가장 많이 받은 비판이 국회의원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그리고 국회의원만 되면은 당리당략에 충성하고 나라 생각을 안 한다. 그리고 맨날 특권만 부리고 막말하고 욕설하고 이런 비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주민들한테 내가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그런 걸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출석 100% 하겠고. 그리고 제가 이 봉급 50% 반납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지난 4년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외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그다음에 다른 것도 있었는데 그는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출석은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봉급 반납도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부터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섬기는 모습, 그리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드리겠고 그걸 4년간 실천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는 나름대로 잘 실천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국회 출석은요, 본회의 출석보다는 사실은 상임위, 그리고 상임위보다는 법안 소위를 얼마나 출석을 잘하고 거기서 발언을 열심히 하느냐, 그게 핵심인데 이제 언론들은 이제 체크가 쉽지 않아서 그런지 본회의만 이렇게 주로 기록을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출석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굉장히 모범생, 학교 다닐 때도 뭐 범생이었습니다. 범생이셨죠.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국회 회기 때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냥 365일 국회에 나와라는 게 아니고 회기가 있을 때는 그 다른 일정보다도 무조건 국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꼭 해야 될 필수죠. 그런데 자꾸 그거를 선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저는 국회에서 반드시 고쳐야 되고 21대 국회의 가장 핵심은 국회 출석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 아니 요즘 대학교에서는 대학생들이 뭐 한 학기 동안에 4번 결석하면 무조건 F거든요. 국회의원들 많이 완화됐네요. 저희 때는 3번이었는데. 그런가요? 한 번 더 기회를 그래서 아무튼. 국회에서도 그런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출석을 일정 정도 오버해서 결석을 하면 세비를 깎자. 이런 법안도 제출돼 있죠.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싫어하실지 모르겠으나 좀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뭐 3분의 1 출석 뭐 이 정도면 큰 법 아닙니까? 회기 내 뭐 30% 출석, 그러니까 4년을 통계를 내서 다음 대선 한번 출마 금지 조항 뭐 이런 건 열심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알겠습니다.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에 대한 바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그 일을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안 해줬다 이런 지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관련돼서 뭐 법안도 국회법 개정안 이제 대표 발의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일하는 국회라는 게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좀 창피하죠. 당연히 국회에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국민들한테 일하는 국회가 되라라는 말이 계속 오르내리는 것 자체를 만든 20대 국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일하는 국회는 이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를 좀 내라는 말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뭐 여당 야당이 싸울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은 성과는 좀 내달라. 매듭마다 국민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항상 논쟁만 하고 성과 없이 시간만 지체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치고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회의에서 서로가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그러면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솔직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양보와 타협이라는 것이 우리 지지자들한테는 되게 부정적으로 비치는 모습이 많거든요. 저는 민주주의가 양보와 타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양보와 타협을 기본으로 합의하는 모습,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낸 일하는 국회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국회가 너무 당 지도부끼리의 합의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상임위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상임위 자체가 법안이 제대로 이게 심의가 안 돼요. 법안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야가 이제 섞여 있고 의견이 대립하다 보니까 대립하는 것도 있고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또 합의가 없으면 또 네. 상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법안이 발의되면 일정 기간 숙려 기간을 거쳐서 상임위에 자동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이 상임위만 올라가고 소위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올라갔는데 30일이 경과되는데도 소위 안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소위도 회부가 되는. 그래서 소위에서 논의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예. 꼭 논의를 하게끔 해서 그 법안이 합의를 못 이루면 부결을 시키든 또 합의가 되면 통과를 시키든 뭔가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너무 저조하다 이런 비판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법안이 발의가 됐을 때는 반드시 소위에서 논의를 하게끔 그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거죠. 네.